프롬프트를 그대로 읽으면 앵무새냐 네가 이런 질책의 댓글도 있더라.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아니 프롬프트 글을 제가 쓰기 때문에 앵무새는 아니죠. 아 그렇군요. 프롬프트 글을 본인 쓰시는 아 거군요. 그리고 그 정도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이거는 우리가 맥락으로 생략됐다고 이해해주기엔 좀 어렵죠. 갑자기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왜? 저도 이거 당시에 이렇게 언론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가 없어.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그준 기자들. 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자 김기아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얘네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탐사보도부에서 열일하고 있는 호두 과자를 사온 그쵸 호드가드를 사온 천안의 자랑 경등포의 요정 강병수입니다. 저 호두과자 하나 보여주세요. 호두과자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강민석 기자가 그렇게 욕을 먹고 호두과자 야 이거 어떻게 뜯냐 이거. 조심스레 따져요. 선배님. 하나하나 손으로 했나 봐요. 그럼요. 포장이 다르네. 네. 그래서 천안의 자랑이 두 가지죠. 하나는 호두과자, 하나는 강병수. 그렇죠. 아 2대 이거 2대 자랑인데 천안의 두 개 자랑해서 호두과자를 사왔습니다. 다음 경 기자. 앵커를 맡은 지 4주 만에 뉴스를 말아먹은 앵커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정연욱입니다. 재밌냐?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자학으로 그냥 떼었어. 제이스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실시간으로 보셨나봐요. 부럽다. 오늘 정앵커의 말막힘은 꽁다리에서 꼭 달아주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본방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 났어요. 난리가 났어 진짜? 난리 났다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들썩였다니까. 우리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그쵸. 하루 지나서 지금 길을 막고 살고 있거든요. 아, 일체 안 찾아보고 어제 것도 안 보고. 그렇죠. 타조같이 이제 땅에 머리를 묻고 이제 아무 일도 없다. 빨리 잊혀져라. 시청자 여러분께 경위를 좀 설명을 좀 드려요. 프롬프터가 꺼졌어요. 갑자기. 그게 멘트가 좀 길었어요. 특별히 맞아요. 단신하고 리포트를 합친 멘트였어요. 이 프롬프터 계속 글자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글자가 턱 멈춘 내가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자막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자막이 안 올라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 직전에 워싱턴 특파원하고 화상 연결을 해서 원래 맞아요. 이렇게 원고도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원고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화상 연결하면 약간 자세를 바꾸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준비를 못했어요. 약간 좀 비현실적이더라고. 아, 진짜. 이게 지금 실화인가?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귀로는 막 이제 비명과 막 고성과 근데 한 3초 동안 약간 진공 상태를 체험했다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떻게 비춰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원고를 찾았거든요. 네. 원고를 끝내 못 찾았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 아, 그럼 그 다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앵커면 앵커맨 정도는 다 숙지하고 들어가야지 프롬프트를 그대로 읽으면 앵무새냐 네가 이런 질책의 댓글도 있더라.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아니 프롬프트 글을 제가 쓰기 때문에 앵무새는 아니죠. 아 그렇군요. 프롬프트 글을 본인 쓰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쓴 멘트의 앞에 다른 내용의 그 단신이 이제 붙어 있었어요. 앞에 내용 사실 제가 애드립으로 할 만큼 내용을 숙지를 못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갑자기 들어온 단신이어서. 근데 어쨌든 그 프롬프터가 언제든 망가질 수 있다는 건 사실 앵커의 상식인데 네. 제가 데뷔를 잘 못한 책임이 있죠. 아니 이거 끝나고 나서 어땠어요? 스튜디오 분위기가? 아니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그 뒤부터 이제 저는 약간 그 뒤에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계속 제가 한번 씹기도 하고 평정심이 잘 가슴 막 두근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장? 이제 뭔가 망했다.
난 여기까지. 4주 만에 나 내려오는 건가? 끝났다. 일단 너무 진짜 창피하기도 하고 방송은 어떻게 하여튼 잘 끝났는데 제가 클로징에서 이제 사과 멘트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뭐 사과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거 또 우키행 넘어가시죠. 뭐 잘하시겠죠 이제. 그 시청 여러분께 한 말씀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합니다. 그 생각은 했어요. 뭐. 꽁다리에 할 말은 하나 있겠다. 그 와중에 진짜로. 그 와중에 대리기 분량 확보 성공. 할 말 있겠구나. 맞습니다. 잘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메인 코너인데 깊게 푹 묻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다이나믹 코리아 뉴스가 너무 많아요. 오늘만 해도 벌써 지금 뉴스가 그렇죠. 지금 큰 뉴스들이. 이제 지금 막 본회의 난리 났죠 지금. 네. 이런 거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굵직한 뉴스 휩쓸려서 주목받지 못한 뉴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묻힌 뉴스 브리핑. 브리핑입니다. 오늘은요 좀 긴 버전의 묻힌 뉴스 브리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셨죠? 베이비박스 정의가 뭐냐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종락 목사가 처음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후원이 확 줄었다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걸 꾸준히 취재해온 박영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박영민 기자입니다. 8개월 만에 다시 나왔는데 오늘도 좀 재밌게 얘기하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래도 되게 뭐랄까 그 고성 산불 현장을 되게 생생하게 예. 전달을 해줘가지고 그 편이 반응이 좋지 않았나요? 네, 그 편이 저 나오고 2만을 돌파했다고 강 기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새 또 이렇게 10만 돌파하셨더라고요. 방송 욕심 장난 아니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인지 짧은 리포트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이종남 목사가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원이 줄어들어 우령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3년 전 아이를 맡기로 베이비박스를 찾아온 A씨. 한참을 망설인 끝에 상담벨을 눌렀고 이종락 목사를 만났다가 직접 키우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목사는 A씨에게 기저귀와 분유, 생필품 등이 담긴 베이비 케어 키트를 제공했습니다. 대부분 후원품인 이 키트들은 매달 90여 개 가정으로 보내고 있는데 올해는 후원품이 예년만 못합니다. 아기를 안고 상담을 요청해오던 미혼모들의 발길도 줄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측은 이 목사가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여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이 법에 무지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수급비는 일부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아기들이 생명을 잃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1,587명.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기와 미혼모를 돕겠다는 베이비박스는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먼저 댓글 읽어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위터에 이산만 이님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엄마들 중에 많은 수가 10대인데 처음에는 핏덩어리를 버리는 비정한 어린 엄마들이 미웠다. 그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 결국엔 10대를 그렇게 만든 어른들과 세상이 미워졌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 미혼모 A씨 2016년에 이게 베이비박스를 찾아왔다가 이제 그때 이종락 목사를 만나고 마음을 바꿔서 지금 3년째 아이를 키우고 혹시 있습니다.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당시 나이가 19. 2016년에 예. 이제 그 전에 이제 기존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는 해요. 베이비박스를. 그래서 올 때는 남자랑 같이 왔다 갑니다. 그 남자분하고 같이 와서 이제 아이를 놓고 이제 이종락 목사를 만났는데 이제 이 목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뭐 정말 아이를 여기다 두고 갈 거냐. 항상 뭐 상담을 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래요.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뭐부터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두고 나왔대요. 결국에는 이제 뭐 도와준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제 두고 내려오는 길에 KTX에서 이제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아이가. 그래서 이종락 목사가 이렇게 말도 했으니까 내가 한번 키워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바꿔서 다시 올라왔고 그래서 아이를 다시 데리고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3년째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4살이겠네 이제.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베이박스를 바깥에서 이제 열고 아이를 두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이거 아이를 두고 또 상담을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아 이제 두 사람 공동체를 제가 이제 실제로 가보니까 네. 이제 좀 시스템이 조금 더 세분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베이비박스 밖에서 이렇게 와서 안에 놓고 가면 그 이제 건물 안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있고 그 베이비 룸이라고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쪽은 베이비박스랑 반대편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는 항상 뭐 온도를 뭐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해놓는데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좀 한 3평, 4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거기에 침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앉아서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상담벨이 있는데 네. 그 벨을 누르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아이는 뭐 이렇게 됐고 이제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 목사가 뭐 물어보면 이제 뭐 별별 사연들이 이제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아이를 여기다 놓고 갈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과정인 거죠. 목사님도 그렇고 거의 24시간 대기를 하고 계셔야겠네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러니까 안에서 벨 누르는 거는 말고 이제 밖에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베이비박스는 이제 누가 와서 이렇게 아이를 놓고 가면 이제 바로 근데 자동으로 잠긴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 안에 좀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일정 무게 이상의 어떤 그 무게가 감지가 되면 이제 바로 자동으로 잠기고 벨이 울리면 10초 정도 안에는 무조건 나와서 아이를 보게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잠기는 이유는 뭐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없는 분들이 놓고 가는 걸 옆에서 기다리고 봤다가 안에서 데리고 가기 전에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일정 무게 이상이 되면 예, 잠기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트위터 댓글 우리 강동수 기자 읽어주세요. 트위터에 다레토 텔님께서 베이비박스가 왜 생겼냐고요? 기억하세요. 이명박 입양 특례법. 이명박 입양 특례법은 뭔가요? 그러니까 2012년 8월에 이제 개정이 된 건데요. 네. 이게 출생 신고를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10대 미혼모, 그러니까 미성년자 미혼모나 그다음에 이제 혼외자, 그다음에 뭐 강간이 나온 근친 이런 걸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출생 신고가 사실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출생 신고를 강제하게 되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아이를 어떤 유기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걸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가 되게 더 정확히 정의롭다고 더 맞다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입양 특례법을 뭐 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어떤 식으로 개정하는데? 일단은 뭐 작년에 이제 오신환 의원이 네. 이제 그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이제 비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하면 익명성을 보장한 거죠. 이 엄마냐 아빠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냥 출생 신고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출생 신고가 되게 중요한 거는 지금은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그런 고아원 같은 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간에 막아서 입양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결국 이런 출생 신고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출생 신고를 강제화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익명성을 대신 좀 보장을 해서 이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떠나서 이 아이의 출생 신고 자체만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바로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지금 이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출생 신고를 안 하는 게 문제니까 예. 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되 출생 신고는 해서 이 아이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죠. 하자는 그래서 거죠? 이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뭐 들어올 수 있게 그럼 유도하려는 법안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이박스가 운영이 이게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럼 저런 게 있구나. 뭐 있는 게 더 좋을까 안 좋을까 이 정도 생각만 하는데 다음 댓글 우리 정렬 기자 좀 읽어주세요. 난해한 아이딘 님이 저 베이비박스로 사연 많은 중증 장애 아기들도 온다. 베이비박스 운영은 순사비와 자의로 이뤄졌다. 본인들이 밤에 특히나 새벽까지도 아이 받으면서 수년을 운영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말만 많다. 이게 얼마나 운영하셨다 그랬죠 이게? 베이비박스는 2009 2009년에 시작해서 2009년부터. 지금 10년 된 거죠 딱 올해로. 10년 예. 운영. 사실 이게 사비와 자의로 이루어진 게 맞나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종락 목사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거리나 이런 데 버려져서 죽는 경우를 보면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곳으로 데리고 오면 우리가 일단 생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입양이나 혹은 이제 뭐 기관으로 보내든지 그런 걸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아이가 소중히 태어난 아이의 생명이 이제 뭐 꺼지지 않도록 그것만은 막아달라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은 후원금과 후원품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후원 물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저귀, 그다음에 뭐 분유부터 시작을 해서 뭐 뜨개질을 해가지고 뭐 아기 발사계부터 시작해서 각종 물품들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 A 씨처럼 이제 베이비 케어 키트를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나눠서 전달을 하는 거죠. 후원 받은 건 얼마인지는 모르고. 예, 이제 뭐 다만 이제 결산 보고서나 이런 거를 보면 대략 지금까지 뭐 30억이 넘는 돈들이 이제 후원이 왔고 그래서 이게 아이한테 쓰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확인된 부분인 거죠. 정도가 있죠? 10년 동안 여기 10년 동안 이곳을 다녀간 아이들이 제가 취재 갔을 때 기준으로 1,674명의 아이들이 이제 이곳에 맡겨졌고 제가 갔을 때 마지막으로 본 이제 최근에 들어온 아이는 올해 158번째 아이. 1년에 100명 꼴이네. 그러니까 대략 100명 이 시기 넘는 정도가 꼴. 되면 200명 그러면 안쪽으로 무슨 막 예. 3, 4일에 한 명씩 온다. 그렇죠. 이제 2, 3일에 한 번씩은 꼭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어. 수치. 상당히 뭐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냥 그 아이들 키우는데 1년에 대략 잡아도 몇 억은 금방 들겠네. 보통 우리가 아이 한 명 키운다고 생각했을 때 드는 돈을 생각하면 그 아이가 1년에 한 200명 정도를 돌본다고 생각하면 사실 뭐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 아이를 어디에 이제 다른 그 시설로 보내는 거예요? 잘 키우다가? 그러니까 보통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뉘는데 거기 베이비박스에 보면은 위에 써져 있거든요. 이제 생년월일하고 이름을 뭐 꼭 적어달라. 이제 왜냐면 이게 생일이 언제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출생 신고가 된 상태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안 된 상태로 들어온 아이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출생 신고가 돼서 들어온 아이는 이제 입양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입양은 출생 신고가 된 아이에 한해서만 입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을 거치고 근데 이제 출생 신고가 안 된 대부분의 아이들은 결국 이제 시설 그래서 이제 뭐 대한사회복지회가 이제 그걸 담당하는 기관인데 서울시에도 이제 있거든요. 몇몇 이제 기관들이 그 기관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출생 신고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설로 가서 고아원 이런 절차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 이제 어머니가 와서 다시.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갔을 때 만난 아이 중에 한 명은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사실은 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키우기 어려우신 일시적으로. 분. 네, 그 사이에 아이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좀 이제 호전이 좀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얼마나 보호해요 기간은? 기간은 대략 일단은 뭐 들어오면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이렇게 절차적으로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한 1, 2주 정도 뒤에는 와서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단기적으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약간 기착지 같은 느낌이 그렇죠. 일단은 아이가 생명이 이제 꺼지지 않게 보호된 상태로만 들어와서 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아니 자꾸 궁금한 게 많아서 자꾸 물어보는데.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애초에 그럼 어차피 그 이 기관이나 이쪽으로 갈 거면 네. 거기로 바로 갖다 주면 될 텐데. 일단은 내가 뭐 키우지 못할 상황에서 일단은 어디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다만 베이비박스가 생각이 나면 이곳으로 오는 좀 쉽게 올 수 있는 거. 그냥 찾아가기만 하면 다 맡아주는 일단은 사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굳이 상담 요청 안 해도 베이비박스에만 두고 가도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이곳에 어찌 왔는지는 관계없이 일단은 보호 조치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일단 아까 그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제 이종락 목사가 기초수급비를 불법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자격이 아닌데 받는 거를 그냥 본인이 그냥 계속 받아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마다 본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게 2014년부터 2019년 한 4, 5월 언저리까지 그 한 5년간 5년간. 이제 2억여 원 정도를 이제 부정수급했다라는 거거든요. 2억 900만 원. 2억 900. 그러면 2억이라고 치면 1년에 4천만 원? 그렇죠. 보통 그 아이인데 이게 이제 그 부부 이종락 목사랑 이종락 목사 아내 그리고 자녀 12명의 몫으로. 그러니까 자녀 12명을 다 낳은 게 아니라 네, 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나 아이고. 이제 뭐 사연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데리고 있다가
결국엔 이제 이종락 목사가 입양을 스스로 해서 키우는 아이들이 12명인 거거든요. 12명이면 뭐 그 이상 입양하라고 하기 힘들 만큼 많이 이제 키우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중에 6명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리포트 봤을 때 예. 뭐 5년간 2억이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많지? 왜냐면 기초소득 생활비 그쵸, 돈이 적은데. 기초수급 받으시는 분들 취재를 많이 해봐도 그렇게 돈을 많이 받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찰은 일단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를 검찰에 한 그러면 상태고.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 왜예요? 운영의 문제인데 이제 주사랑 공동체라는 이제 교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사랑 공동체라고 해서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이제 비등록 단체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정확한 법인은 아닌. 법인은 아니고. 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후원금을 내면 그게 이제 교회로 사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베이비박스 운영하는 건 주사랑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 어쨌든 이걸 수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종락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또 운영비 차원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고발될 때만 해도 이종락 목사는 한 달에 뭐 300, 그다음에 뭐 아내는 뭐 또 한 300여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수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수익인데 그럼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오케이. 이제 사실은 이게 수익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 돈으로 사실 뭐 본인이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애들 돌보는데 사용하기 사용하고.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발생을 해서 어쨌든 뭐 관할구청, 금천구청이나 경찰에서는 뭐 이게 몰랐든 알았든 네. 부정수급이다라고 오케이. 해서 기소를 했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또 행복님은 이걸 이제 누가 고발한 거죠 이거를. 뭐 공익제보가 들어갔다고 해요. 네. 이거 고발한 놈은 애 안 키워봤냐? 5년 동안 2억 누구 코에 붙이라고 고발할 게 따로 있지 이걸 횡령으로 고발해? 라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어쨌건 이건 법 위반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감싸지 마라 이런 댓글도 있어요. 스카이 카터님이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받아야지 5년 동안 2억이라는 금액이 적다는 동 크다는 동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어쨌든 이종락 목사의 입장은 그러니까 뭐 부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내가 뭐 법이 잘못됐다면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다만 환수하겠다. 그러니까 환수 토해내겠다. 토해내겠다라는 거고 이미 1차로 받은 한 8천여만 원 정도는 뭐 다시 반환한 상태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구청에서 뭐 고지서가 날아온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종락 목사도 크게 뭐 부인하거나 엇갈리는 입장은 그럼 아니에요. 이게 처음부터 하다 보면 분명히 생활이 좀 빠듯했을 텐데 그 빠듯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시작했다는 건 아닌 거예요. 이종락 목사의 말은. 그렇죠. 이제 그냥 나는 아이를 돌보는데 이제 신경 쓰고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사실 어디서 어떤 돈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이제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근데 다만 저도 취재할 때는 이게 몰랐다고 해서 저희가 뭐 죄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몰랐어도 당연히 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 때문에 후원금이 급감해서 아이한테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 이거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취재하면서도.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리포트를 낼지, 그러니까 보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어떤 저는 이제 고민인가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만약에 이게 저희가 몰랐던 다른 것들이 만약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이종락 목사에 대한 재판까지 간다면 행위가. 이제 저희는 이런 선의라고 해서 아이를 도와야 된다고 리포트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뭔가 저희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뭔가 덮어주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좀 고민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뭐 이게 리포트로 나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제 어떤 의논과 협의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 이종락 목사의 두 얼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럼 뭐 그렇죠. 그러면 되게 제가 이제 민망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욕 먹고 또 여기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 욕바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이거를 보도하게 된 어떤 뭐 이유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의혹이 터졌을 때 이제 관악산 자락에서 일할 때여가지고 그쵸.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취재하고 담당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사실 이종락 목사를 만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갔고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좀 잊었고 근데
좀 연말쯤 돼서 좀 돌이켜 보니까 과연 이 수사 이후에 그럼 아이들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이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좀 아이들한테 영향이 간다면 그거는 조금 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좀 다시 되돌아보게 된 거죠. 이 어떤 제가 보도했던 거에 이어서.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사실 더. 하던 분들도 좀 안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다시 돌이켜 보게 된. 그래서 요 기사를 한번 강병수 기자가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언론이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연합뉴스의 2019년 7월 1일자 기사인데요. 베이비박스 목사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경찰 조사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이 환수에 나섰다. 이 목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부부와 자녀 12명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2억 9천만 원에 2억 900만 원에 서울 금천구청은 이 목사 부부를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목사는 주사랑 공동체로 들어온 후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강병수 기자가 읽어주세요. 트위터에 K304님께서 이런 마녀 사냥식 기사 너무 쉽게 쓴 거 아닌가? 금천구청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이종락 목사님 부부가 부정수급을 했다고 고발을 했다는 내용인데 금천구청이 고발을 했고 경찰이 조사를 할 것이라는 내용만으로 기사 쓰는 건 누가 못해. 심지어 기사 속에 그냥 자녀 12명으로 서술된 아이들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지만 중증장애로 입양되기 어려운 아이들이다. 이게 늘 우리 기자들이 좀 겪는 뭐랄까 딜레마? 그쵸.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 어떻게 아니면 또 고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안에 맥락이 있잖아요. 이 맥락이. 항상 고민이 있죠.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게 팩트긴 하지만 네. 이 팩트만 전달하는 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 그쵸. 이 12명이라는 게 그냥 이 기사만 읽으면은 뭐 흥부도 아니고 뭐 그냥 왜 저렇게 많이 나와? 애를 많이 낳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읽는 사람들. 근데 이게 그 맥락은 이 아이들은 베이박스에 버려졌지만은 입양이 안 될 정도로 중증 장애인 아이들을 본인이 거둬서 그러니까. 키워온 것이고 또 그리고 그동안 1,5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계속 애들 끊임없이. 돌보면서 쓴 돈이고 그런 게 이제 그 밑에 이제 있는 건데 이 이야기들을 기사에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은데 또 우리는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잖아요. 또 팩트만 가지고 또 드라이하게 쓴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기사 자체가 K303님의 표현에 따르면 너무 쉽게 쓴 기사다. 지금 그런 정도는 드라이한 팩트에 들어가야죠. 그 뭐 구구절절 다 얘기할 수 없다는 사례는 아닌 것 같아. 그냥 팩트 누락이지. 이게 잘못 쓴 기사다. 그러니까 요게 다라면 지금 이 트위터의 댓글에서 지적하는 뭐 중증장애, 네. 뭐 자녀 그 정도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음. 이거는 우리가 맥락으로 생략됐다고 이해해주기엔 좀 어렵죠. 갑자기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저도 이거 당시에 이렇게 받았었어. 맥락 저널 받아 쓰다니요. 맥락 저널리즘을 이렇게 좀 실천하지 못하고 이제 아니 저는 그건 맥락 저널리즘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금 언론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네. 더 많은데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김기화 기자 얘기는 다 그런 전후 사정이나 우리가 팩트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이면을 다 기사에 드러낼 수 없다는 지당한 말씀인데 이 기사는 그렇게 보기에는 그 팩트조차 조금 빠진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를 충실하게 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기사라는 게 짧은 시간에 뭔가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다 보니까 누락을 하는데 그 누락을 기자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취사 선택을 하는 과정. 그죠. 취사 선택을 하는 건데 참 그런 거를 정하면서 누군가는 굉장히 억울하고 누군가 굉장히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긴 한데 참 이거 어떻게 그 안에 어떻게 녹여내야 될지 참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종락 목사가 이제 다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언론 보도 때문이라기보다 언론 보도로 이렇게 휘청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시겠죠. 이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작년에 어떤 한 언론사에서 이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고 간 아빠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다고 해요. 이제 뭐 입건됐다 정도 이제 드라이하게 쓴 건데
이제 이게 사실 전후 맥락이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조금 오는 발걸음이 좀 저기 줄었다. 막히면 나 또 경찰 불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죠. 이제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네.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이거 아이 좀 맡아줘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그 아빠가 이제 이거를 이제 좀 그런 마음에 그냥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엄마가 우리 애 어딨냐라고 하니까 베이비박스 맡겼다라고 하니까 너 내가 이거 이거 안 되지. 데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왜 거기 맡겼냐라고 해서 고소를 하면서 이 수사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전후 맥락이 다 잘리고 네, 어떻게? 베이비박스에 맡긴 아빠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만 남아서 이제 당연히 뭐 아까 이제 선배처럼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뭐야 여기 맡기면 처벌받아?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사실 인과관계가 명확히 떨어지진 않지만 그 기사가 나가고 난 그 달에 이제 그 실제로 뭐 대전에 어디 뭐 그렇겠네. 기차에서 아이가 뭐 이렇게 발견 뭐 이제 벌어진 채로 발견되고 죽은 상태로 이제 뭐 그런 기사들이 몇 건, 3건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어떤 생명을 좀 살리는 과정에 조금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번에 만났죠. 네, 저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뭐 어때요? 그분을 보면 네. 진정성이 느껴져요? 어떤 불법을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와 그 애정은 책임감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저는 뭐 한 40분 정도 카메라 앞에 놓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어떤 공익제보가 들어가기 한 달 전쯤에 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걸 법인으로 만들고 결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내부 논의가 있어서 이거를 그럼 우리가 설립을 준비하자라고 이제 거기까지가 진행이 됐던 상태인데 이제 이 수사가 조금 진행이 되면서 조금 미뤄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사실 이 문제가 나오면서 같이 나왔던 게 정말 이제 투명성에 관련된 문제고 이 어떤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실제로 국민청원도 비슷하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거를 개인한테 맡길 게 아니라 뭐 나라가 뭐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도 올라왔어서 근데 그 주사랑 공동체도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까지 들었습니다. 자, 관련 댓글 우리 정윤욱 기자가 네이버 조한님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이버 댓글에요. 조한 땡땡땡땡님이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은 옳지 않은 말이다. 베이비박스가 있으니까 더 쉽게 유기를 할 거라고. 어느 누가 베이비박스가 있으니 그냥 낳고 버려야지 하겠는가. 그나마 이게 있으니 더 처참함으로 치닫지 않는 거 아닐까 한다. 아이를 지우는 게 불법인 나라에서 다들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다. 베이비박스가 있어서 유기되지 않아도 될 아이들이 더 쉽게 유기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어때요? 사실 그래도 베이박스 꽤 오래 취재를 했으니까 이게 있어서 정말 유기를 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한다 이런 입장을 들으면 또 목사님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도 궁금하고. 저도 이제 이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못 키울 거면 이 아이를 그냥 어떻게 뭐 버리거나 막 흙 사이에 묻어두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예전에 흙이요? 흙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그냥 산에 올라가서 흙에 묻어놓고 내려오는데 그 아이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또 이 엄마가 또 결국 아이를 꺼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주사랑 공동체로 데리고 온 경우가 있었대요. 흙 다 묻은 상태로. 그게 거기서 들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조한님 말씀대로 더 처참함으로 치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일단 뭐 여기에 맡기면 이 아이를 일단은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부로 유기하면은 범죄잖아요. 그거는 명백한 범죄죠, 정말. 예. 그냥 유기해도 범죄예요. 함부로 유기하지 않고 유기하면 무조건 범죄.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런데 필요하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베이박스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베이박스 다른 나라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호주, 일본, 헝가리 이렇게 몇 개국이 있기는 있고. 아 일본에도 있어요? 예, 일본에도 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같은 딱 그런 베이비박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아까 저기 잠기는 게 그것도 미국 사례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미국에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요 베이비박스가 이 주사랑 공동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 지금은 주사랑 공동체만 한 운영하는 군데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은 이게 주사랑 공동체 해야 할 일이냐? 제가 댓글 읽어볼게요. 네이버에 HAM1땡땡땡님이 이런 일은 국가가 해주세요. 라고 하셨고, 다음에 작가의 꿈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비 부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금천구청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5년 동안 2억이라는 돈이 천문학적
수학적인 돈입니까? 그렇다면 금천구청에서 공직자를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이번 기회에 선행을 좀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니네가 고발할 거면 니네가 해라는 말씀이죠. 어떤가요? 이거 어떻게 국가에서 좀 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그냥 주상 공동체 최고 뭐 그런 거예요? 일단은 주사람 공동체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더 이상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근데 뭐 이 얘기를 떠나서 이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까지는 떠올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반대하는 입장도 명확하잖아요. 왜 그러다 보니- 반대하죠? 이제 뭐 일부 단체에서는 이게 이제 유기를 조장한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또 조장하는데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예, 거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라 돈으로 들어가는 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거죠.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개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지금은 어떤 후원과 후원품으로만 민간의 영역에서만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적으로 합의가 되는 게 아니군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베이비박스- 합의가 그쵸.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도 당장 뭐 하긴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고민이 얕아서 있으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단순히 그냥 사람 생명을 살리니까 좋은 거 아닌가라는 1차원적인 생각 이상의 뭔가 깊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해외에 베이비박스 관련된 댓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강병수 기자 인스티 댓글 좀 읽어주세요. 인스티제 카템님께서 그거암 핀란드에도 베이비박스가 있음. 핀란드는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베이비박스를 보내줌. 이 전통은 1938년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작해서 1949년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함. 상자 구성물은 대부분이 핀란드산이거나 핀란드 브랜드 제품들. 아기를 위한 모자, 마스크, 타이즈, 양말, 기타 아기용품, 책, 장난감 등 박스안은 매트리스로 되어 있어서 아기 침대로도 활용 가능하대. 우리나라 베이비박스랑 이름은 같은데 씁쓸하다. 네. 이름은 같은데 핀란드는 이제 저소득층이 아이를 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베이비박스라는 것이죠. 또 우리도 좀 이런 문제, 그러니까 가장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축복받아야 될 존재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참 사회에서 어떻게든 벌어지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뭐 후원도 많이 하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영미 저 8개월 만에 나왔는데 8개월만 나왔는데 이게 나름 약간 좀 무거운 그쵸. 주제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가벼운 주제로 나올 데가 없어. 지난번에도 3불로 나왔다가 다음엔 즐거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오기 전에 이렇게 좀 빵빵 터트려야겠다라는 이렇게 생각도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주제가 쉽지 않네요. 주제가 예, 그럴 필요가 없. 터뜨리면 안 되지. 그럴 주제가 아닌데 일단 연말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모셨고요. 2019년 마지막 녹화 박은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2부는요 연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계절 2019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